오늘 우리 K 증시는 그야말로 초토화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지 언제 쓰려고 아껴놓냐 이런 격으로다가 정말 웬만한 시총 대형주들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이 뭐 하락은 당연한 거고요. 주요 지지선이 다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60만 원 깨졌고 어제 내일 뉴스에서 경고했던 NC소프트 드디어 20만 원 무너졌고 카카오뱅크 3만 원 역시 붕괴됐고 셀트리온도 18만 원 다시 깨졌습니다. 참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 정말 이승환 형님 노래 가사처럼 어제 내일 뉴스에서 지금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입 좀 턴다는 양반들이 죄다 모여들고 있다고. 그 중에서 먼저 ECB 집행위원 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로버트 홀츠만. 아우, 생긴 것도 어쩜 이렇게 독종같이 보이는지. 하여튼 이 양반이 현재 홍해 물류 차질로 인한 우려를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유럽중앙은행은 아예 올해 금리 인하 기대도 말라,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죠. 이게 이제 월가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도 ECB가 어쩌면 연준보다 더 일찍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하던 찰나에 갑자기 올해를 아예 건너뛴다고, 지금 1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뭐 폭탄 같은 임팩트였죠. 근데 이게 이제 연준도 여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쎄하다고. 어제 미리 얘기했잖아. 이거 어제 내일 뉴스 라이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구라칠 수도 없다고 요즘은. 하여간 근데 진짜로 이 슬픈 예감이 그대로 적중하면서 오늘 새벽에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가 과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볼 것 같으면은 항상 한 발 앞서서 과감하게 금리 인하에 돌입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결국 연준 금리 인하가 올해 가능은 한데 대신 조기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단호박 모드로 나오면서 야, 이거 3월 FMC는 이건 무조건 물 건너 간 것 같고, 잘못하면 6월 FMC도 이거 금리 인하 건너뛰고 결국 하반기나 연말로 그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곡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으니까 당연히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실망 매물 쏟아지면서 하락했고요. 페드와치의 3월 FMC 금리 인하 가능성 여기도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80% 육박하면서 기세 등등하던 게 갑자기 64%, 그야말로 허리가 그냥 접혀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IMF 총재까지 각국 중앙은행들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서 경고하면서 그놈의 기대감만으로 인플레이션을 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극할 수 있다고, 아예 희망의 싹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발언하면서 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달러 강세를 부추긴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우리 대북 리스크, 북한 김정은이가 협박한 것 때문에 우리 그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간밤 또 앞에 이 IMF 총재 발언에다가 연준 이사 발언까지 달러 가치 상승을 자극하면서 오늘 환율이 단숨에 1347원까지 추가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대탈출국이 K증시에서도 벌어진 겁니다. 아니, 이 환율이 바로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1310원도 밑에 있었는데 불과 3거래일 만에 10%가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다가 북한 위에 연준이 또 엎어지면서 그 위에 덮쳐버리는 상황인 거죠. 일단 외신에서는 이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 북한 김정은이 뭐 남침 도발할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이것도 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일단은 북한 김정은이 한국과의 통일 목표를 폐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은 엇갈리는데,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이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기는 이미 끝났고 결국 남북 양측 중에 어느 쪽이든 나서서 그 상대를 굴복시킬 그런 그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거라고. 그래서 북한은 이제 핵을 강조하고 있고, 남한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도발 시 김정은 정권은 아예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고, 다음 파이낸셜 타임스는 김정은이 주적관을 새로 정립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고, 또 이게 결국 남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이렇게 또 봤어요. 그래야 돈 나오지. 그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김정은이 주적을 기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꾼 거는 김정은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도로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던데, 그럼 이제 결국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시 북중러 이 연대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김정은의 존재감이 커지려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확실하게 뒷배로 두고 있어야 트럼프하고 다시 맞다이로 대등한 위치에서 담판을 가질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러고 있는 사이 북한에서는 밤사이 대형 참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단천역 인근에 단천역? 단대천안. 그거 아니야. 아니고 북한의 그 동해를 타고 쭉 뻗어 있는 이 철도선이고 끝까지 올라가면 하여튼 러시아까지 가는 거기서 여객 열차가 전력 부족으로 갑자기 언덕 그 꼭대기를 못 넘어가고 거기서 딱 멈추면서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뒤로 후진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골짜기로 갖다 처박히는 바람에 무려 4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왜 갑자기 저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우리를 협박하면서 헥헥거리면서 인민들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이 남쪽으로 분노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지, 이번 사건이 여기에 대한 좀 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북한은 최근 전력 부족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가 막 속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위에 또 북한은 얼마나 추워. 400명이 열차에 탄 채로 짜부러지고 막 깔려가지고 또 얼어 죽고 막, 이 사고가 이거는 워낙에 뭐 규모가 커서 도저히 감출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뒤늦게나마 우리한테 알려졌지, 대신에 이거보다 작은 규모의 그런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들은 계속 은폐가 돼 왔던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왜 그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비즈니스 나눠져 있듯이 열차도 북한은 앞에가 간부 칸, 뒤에가 인민 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사고 난 단천역 저기가 이제 우리로 치면 약간 태백처럼 광산도 많고 하여튼 그런 지역인데, 이 열차를 쭉 타고 올라가면 이제 러시아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석탄 싣고 이런 화물칸도 있고 그런 열차라는데, 총 9량 중에서 앞에 2량은 바로 그 간부용 내지 VIP석이고 뒤에 7량은 이제 화물하고 일반석이 섞여 있는데, 이게 언덕 꼭대기에서 갑자기 전력 부족으로 동력이 뚝 끊기면서 뒤로 추락하기 시작할 때, 앞에 맨 앞에 기관차에서 브레이크를 잡긴 잡았는데 앞에 2량, 그러니까 VIP 열차만 그대로 제동이 되고 뒤에 7량은 이제 사람도 많이 탄 데다가 화물도 왕창 실려 있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연결이 빡 끊어지면서 그 7량만 후진 오다가 그냥 골짜기에 갖다 처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연말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벌써 2주째 제대로 시신 수습도 안 되고 아직 처리 중이라는데,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민심의 동요가 일어날까봐 이제 그런 거죠. 이 유가족도 아니면 소식 들은 사람들도, 야, 이 김정은 이 수령놈아, 이런 게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냐고. 앞에 탄 간부들, VIP 놈들은 다 살아남고 우리 무고한 인민들만 이렇게 비명 행사를 해버린, 이런 게 네가 얘기하던 온 인민의 행복과 영광이냐고. 그렇게 이제 들고 일어날까봐 북한 김정은이 오히려 더 막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남쪽을 협박하면서 시선 돌리기를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실마리 정도는 일단 저는 파악이 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아까 정말 그 약속의 2시를 딱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나 했는데, 갑자기 이때 또 이란 외무장관이 인터뷰 나와가지고 미국은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모가지에 너희 운명도 같이 걸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최근 워싱턴의 그 이스라엘 전면 지원 의지에 대해서 중동 지역의 어떤 불안의 화근이라고까지 이렇게 바이든의 귓방망이를 후드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갑자기 아시아 전반적으로 매물 쏟아지면서 또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나락이 이제 찾아왔죠. 진짜 북한 김정은이랑 그 이란하고 친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하마스군도 북한 로켓을 쓰고 뭐 하여튼 팔레스타인도 친하다고, 하여튼 그 어두움의 세계 놈들은 다 친하다는데, 얘네들이 진짜 우리 풋을 사놓고 있던가 아니면 뭐 코스피 코스닥 곧버스 같은 거 사놓고 저지랄하는 거 아닌가.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서로 진짜 수건 돌리기 하듯이 들어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바이든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왜 이 바이든이 올해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야 되는지는 이제 저도 이제 입이 아파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할 정도인데, 하여간 그 아들
이름이 헌터 바이든. 이름이 헌터라 그냥 닥치는 대로 헌팅하고 다니다가 심지어 지 형수까지 헌팅해버린 그 망나니 아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이든이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첫째가 갑자기 그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둘째 아들이 이제 하나 남은 게 저 모양인데 지금 저 헌터 바이든 그대로 놔두면은 거의 감옥행이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바이든은 하나 남은 아들내미라도 구해야 된다. 그게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꼭 이겨야 되는 절박함이다. 라고만 일단 해두죠. 근데 미국이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 연휴로 이제 토, 일, 월 3일을 내리 쉬는 동안 바이든이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한답시고 경제만큼은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막 입 털고 다니니까 월가에서는 저 입 좀 누가 좀 틀어 막으라고. 저렇게 경제 좋다고 떠들고 다니면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겠냐고, 금리를 언제 내리겠냐고 그랬는데 마침내 마틴 루터킹 데이 연휴 끝나자마자 결국 연준 이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진짜로 튀어나왔죠. 뭐 오늘 밤에 미국에서 12월 소매 판매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실 팩트만 봐서는 작년 거의 반년 동안을 기준금리 5.5%에도 그 꺾이지 않던 고용하고 소비가 갑자기 중동발 리스크로 꼬라박는다? 이게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는 현행 고금리로 뜸들이면서 이제 지지기에 들어간다 이거야. 이런 시나리오에 이제 착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지지기는 그거 있잖아. 우리 벌칙으로 팔목 때리기 할 때 찰싹 이것도 아프지만 이거 마지막에 쫙 하고 쫙 지지기 이게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 와중에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FX 그 외환 투자 전략가 아타냐시오 밤바키디스는 이번 그 후티 반군의 소에즈 운하 불법 점령으로 시작된 중동발 리스크가 가져올 최악의 시나리오는 흔히 말하는 글로벌 G10 경제국이 있죠. 이게 이제 뭐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 영푸도 뭐 네덜란드, 스위스 다 들어가고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일본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번 중동 사태가 가져올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G10 국가들이 올해 단 한 개 나라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건너뛴다는 것이라고. 이게 얼핏 극단적인 시나리오 같지만 지금쯤 한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증시는 진짜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앞에 제가 바이든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금리 인하든 뭐든 하여간 올해는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바이든이 재선하려면 무조건 증시 부양은 필수다. 이거는 뭐 우리도 그렇지만 선거 앞두고서 현재 집권당한테 약세장 내지는 폭락장이 찾아온다. 이거 거의 진짜 재앙이라고. 근데 이 또 증시가 미국 소비자 심리를 또 좌우하고 결국은 이게 바이든 지지율이다. 이런 논리를 또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근데 오늘 그 레이 달리오라고 미국의 뭐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어록 중에 우리한테 알려진 게 코로나 한창 때 캐시 이즈 트래시 우리말로 현금은 쓰레기라고. 그래서 그냥 이 얘기는 K 마바라들이 전부 갖다 인용하면서 무조건 현금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 주식 사야 된다고 그렇게 갖다 써먹었던 그 얘기의 주인공이 바로 레이 달리오죠. 거기다 이제 바로 2년 뒤에 연준이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박살나니까 한 기자가 이제 인터뷰 해가지고 아직도 현금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현금은 뭐 그렇다 치고 주식은 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 정말 미국 내에서는 공분을 샀는데 K 마바라들이 또 요거는 귀신같이 또 함구를 하고 안 써먹었던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레이 달리오가 오늘 인터뷰에서는 다음 대통령의 바이든이 재선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든 둘 다 금융시장의 위협이라고 이렇게 참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다는 양비론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막 트럼프 수혜주, 바이든 연임 수혜주 이런 것들이 월가에서는 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은 역대 가장 지저분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하여튼 지는 쪽이 무조건 재투표하자고 하고 소송한다고 하고 이 선거 결과에 승복을 안 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마저 높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니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정말 대통령 선거까지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간다고요? 하여간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는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는데 그래서 기자가 중립적인 포지션은 현금이나 달러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립이 꼭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이렇게 뒤끝이 개운치 않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은? 뭐 랭보야? 뭐 김삿갓이야 뭐야? 뭐 시 쓰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러려면 인터뷰를 왜 하냐고.
다음 오늘 우리 K 증시도 참 거지 같았지만 홍콩은 뭐 진짜 여기는 제한급으로다가 아까 항생지수 4.5%까지 빠지고 중국 상해지수 마이너스 2%까지 꼬라박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중국 GDP가 드디어 공개됐는데 4분기에 5.2% 그리고 지난 2023년 연간 5.2% 성장률 찍어가지고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야 좀 선 넘네. 누가 봐도 주작이잖아.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강했고 또 거기다가 중국의 12월 주택가격 이게 6개월 연속 하락도 모자라서 하락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국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1년의 절반을 완전히 그냥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로 떨어져 버린 그런 셈이 됐죠. 거기다가 또 유럽연합에서 그동안 검토 중이라고만 했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완전히 또 나락을 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오늘 발표한 2023년 중국 인구가 2년 연속의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것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뭐 그래도 아직 14억 967만 명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번처럼 2년 연속으로 인구 감소라는 이런 추세는 마오쩌둥 때 그 거의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016년에 중국 정부가 한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까지 하면서 이제 출산을 장려해온 시진핑 정부로서는 대단히 지금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큰일 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벌써 목요일 1월 18일인데 일단 오늘 밤 미국 12월 소매 판매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또 내일 아침 우리 개장 전까지 막 시끄러울 거고 다음 내일 새벽에 연준 베이지북이 또 공개되는데 이거 나오면 무조건 2주 뒤에 FOMC가 이제 열린다는 뜻이죠. 새해 첫 FOMC에서 연준이 이제 오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말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경우 이제 3월 FOMC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완전히 폐기 처리가 됩니다. 그럼 아직도 여기서 더 반납해야 될 주가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내일 우리 정부 발표 중에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AI 서비스 전문화 일상화 추진. 요거 마침 뉴스플로우 타기도 좋은 주제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AI의 일상화겠죠. 다음 내일 한미 차세대 배터리 협력 방안 논의도 공개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기세가 워낙 완전히 굳히기에 일찍부터 들어간 상황이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된다고 해도 이게 진척이 가능할지 아니면 반대로 역발상으로다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더 속도를 내려고 밀어붙일지 저는 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EU 에코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여권 관련 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는데 제목에 그냥 증시 키워드가 다 들어있죠. 일단 에코디자인은 순환경제 실천을 위한 제품들에 부여하는 규정 그리고 전자여권 관련주들 이것도 증시에 있죠. 다음 내일 고용부가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요거는 이제 증시에서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무인 로봇 관련주들 다음 내일 환경부는 석면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입법 예고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석면 안전 관련해서 증시에 또 해당 종목이 있습니다. 필터류 이런 것들 그리고 농식품부는 밭 농업 기계화 가속화 발표를 할 예정인데 증시에서는 농기구하고 스마트팜 요 정도 다음 내일 중국에서 월간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가 공개되는데 화웨이에서 나온 그 자체 칩을 활용한 고성능 스마트폰 요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진짜 그 애플 아이폰의 빈자리를 전부 채웠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12월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건수 나오고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 상황이 저렇게 긴장이 큰데 내일 마침 미국 석유협회 API의 주간 원유 재고도 좀 이럴 때는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다음 내일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공개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1월 지표니까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면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총재 연설도 내일 잡혀 있습니다. 연준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비둘기파적인 임원이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토퍼 월러 발언을 좀 약간 반대로 그래도 금리 인하는 어쨌든 할 수밖에 없다. 뭐 상반기 정도라도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만 반도체 TSMC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어제 그 정말 달러 강세의 태풍 속에서도 유일하게 급등한 게 바로 엔비디아, AMD 이 인공지능 쌍두마차 대장주였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TSMC 실적이 강력하게 받쳐주지 못하면 약간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완전 실적도 가이던스도 대박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거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인공지능 칩, 그 HBM 제조사들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을씨년스럽고 장도 힘들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